제왕의 질병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갑산한의원 이상권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입니다. 네,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오늘은 이 태종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요? 예. 태종대왕은 우리가 드라마 용어의 눈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용어의 눈물이라는 게 이제 그분이 이제 권력 정치 과정에서 형제 간의 어떤 권력 싸움에 의해 가지고 흘렸던 피눈물이라고 보통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태종의 막둥이가 있었거든요. 네. 성령대군이라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 그렇죠. 세종의 동생인 셈이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가 느꼈던 즐거움이라든지 그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태종 임금이 어떤 용어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분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태종 같은 경우에는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실록에 전해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의원들한테도 전부 다 선물을 다 하는 거죠. 일일이 다 선물을 한 정도로 굉장히 자기 기쁨을 이래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성령대군이 죽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아픔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대군이 어떤 이유로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습니까? 실록에 따르면 완두창이라는 병인데, 완두창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천년두죠. 그런데 이제 조선 전기에는 이 천년두를 치료하는 방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천년두를 치료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동의보감을 지었던 허준 선생 때에 와서 두와 창으로 나눠가지고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창을 잘 구별하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처방들을 보면 인삼순기산, 그 다음에 대금음자, 감흥원 이런 약을 대부분 쓰는데, 대부분 감기에서는 굉장히 흔한 처방들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태종 임금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점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정원의 명에서 점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당하고 다 불러서 이렇게 점을 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신하 중에서 정탁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주역점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역점을 세종대왕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주역점의 결과를 일일이 다 해석했는데, 당신은 어쨌든 길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대군이 결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성령대군이 죽고 난 후에 태종과 원경 왕후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태종 임금은 본인의 슬픔을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대군이 병을 얻은 날부터 옷을 벗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 벗고 누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고 난 뒤에는 자기가 아무리 밥을 먹으려고 해도 얼굴이 선해서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궐에서 뛰어놀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혀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대군이 죽고 난 뒤에 개경에 있는 유우사란 절로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 자신의 어떤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원경왕후 민씨도 마찬가지로 성령대군이 죽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본인이 학질에 걸리게 됩니다. 학질에 걸려서 3번 동안 학질이 발병하고 난 뒤에 원경왕후 민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들은 이런 큰 슬픔을 당하면 어떤 치료를 했을까요? 이제 왕들은 대부분 이제 큰 상을 당하게 되면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감선, 각선, 철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찬을 줄이거나 아니면 밥을 먹지 않거나 고기 반찬을 빼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슬픔을 표현하게 돼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채소만을 먹거나 아니면 밥을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왕들이 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큰 상을
당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먹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타락죽을 먹게 돼 있습니다. 네. 타락죽은 이래 쌀가루하고 그다음 우유를 합해서 같이 먹게 돼 있는데 그걸 먹게 되면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하고 그다음 쌀가루가 이래 촉촉하면서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플 때는 입이 마르고 그다음 위장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식욕이 전혀 없어질 때 속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거의 반드시 타락죽을 먹고 속을 달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가루와 우유를 갈아서 만든 타락죽을 꼭 네. 우리 조선 왕들은 드셨군요. 그 외에 또 다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음식이 인삼 속미음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인삼 속미음은 인삼하고 속미라는 것이 속자라는 게 조를 이야기하거든요. 조가 굉장히 노라면서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꽃봉오리가 활짝 열리는 낮의 상태를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오므리고 수축한 상태를 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게 수축했던 조를 우리가 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을 나게 해주는 인삼이 양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가장 잘 이루는 것이 인삼하고 좁쌀을 합한 인삼 속미음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인삼하고 속미를 그러니까 좁쌀을 같이 끓여서는 채로 가지고 걸러서 그 음식을 이제 죽보다 약간 묽게 해서 유동식을 먹게 되는데 그걸 먹게 되면 대부분 굉장히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고종 임금이 이제 자신의 왕후였던 명성황후가 죽고 난 뒤에 3주기가 되면서 미리 인삼 속미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5일 전부터 며칠 먹고 그다음 3일 전에 먹고 하루 전에 먹고 이런 식으로 먹게 되고 그때 당시 이제 먹었던 그 이제 인삼 속미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이걸 제조했던 사람 이름을 다 적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잘못 만들면 왕의 건강에 위해가 간다 이렇게 해서 책임자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는 것을 보면 인삼 속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속을 달래고 원기를 축적하는 데는 타락죽이라든지 인삼 속미음이 굉장히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 임금의 큰 슬픔을 당한 임금의 치료법은 결국 잘 먹어라 이런 처방이겠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분도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도 이제 똑같이 이제 굉장히 슬픔을 당했거든요. 세종대왕이 48살 때 광평대군하고 평원대군이라는 이제 아들이 두 분이 이제 19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그런 슬픔을 당하니까 본인이 평생 유학을 공부하고 유학자로서 어떤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 갑자기 이제 종교를 확 바꿔서 불교에 귀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궁궐 안에 이제 불당을 짓겠다. 이걸 이제 내불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불당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선비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는 거죠. 그래서 선비들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선비. 그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선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을 정도로 세종대왕의 어떤 평생의 어떤 신념하고 다르게 그런 슬픔을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경우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 되겠네요. 조선시대 왕들은 어떤 슬픔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갑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